올해 미국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세계 정치 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탄핵 정국 속에 우리나라는 대비가 미비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 보좌관 출신이신 워싱턴 싱크탱크 루거 센터의 폴공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는 뭐 자주 오가시나요? 뭐 대선에만 좀 그렇습니다. 4년마다. 네, 그렇군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항공기 제작사 보잉 측에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항상 보잉 비행기가 항상 관련돼 있으면 미국에서 신경 많이 쓰죠. 네. 특별히 지금처럼 보잉이 좀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힘든 과정을 밟고 있고 제가 보니까 또 주식도 엄청 떨어졌다고 봤는데 보잉사 주식. 네, 항상 신경 쓰이는 점이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지금 연말 시즌이라 네. 좀 신경 많이 안 쓰. 특별히 워싱턴에서 특별히 휴회이고 그래서 많이는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 휴가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보통 미국은 크리스마스하고 설날까지는 좀 많이 사람들이 TV를 끄고 신경 안 쓰죠.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네. 네,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20일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표할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합니다. 롤러코스터. 네, 완전 정신없게 진짜 취임 첫날부터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취임 전인데도 벌써 거의 매일 트럼프 쪽에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앞으로 3, 4년간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롤러코스터라는 말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트럼프 1기와는 이 2기가 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우선 이분은 4년을 겪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진짜 초보자처럼 안 하실 거고 자기도 나름 생각이 있고 베테랑인 사람이라고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4년도 공백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진짜 되게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다소 소수파였어요. 이길 때는. 근데 이길 때는 지금 의회 권력까지도 함께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정책을 좀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2기 정부 인사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상원 인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좀 예전보다는 격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나이 젊은 것 빼고도 경력상. 근데 다 따져보면은 사실상 특별히 장관급들은 충성심을 보여주는 인사들을 많이 뽑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따지자면은 폭스뉴스 출신들을 많이 뽑아가지고요. 폭스뉴스 출신. 출연자 아니면 호스트들을 많이 뽑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트럼프 2기의 대변인 역할을 진짜 멋지게 대통령 마음에 들게 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좀 돋보이죠. 언론사에서 패널로 활동했거나 아니면 진행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발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선거에 도움을 준 부자들 많이 입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보통은 전 정권들하고 비교하면은 억만장자들은 어떻게 보면 보통 대사직으로 많이 이렇게 챙겨주는 면이 있었거든요. 네. 당선이 되면은. 네. 그런데 이번 정권 트럼프 2기는 대사 외에도 진짜 장관들 자리들도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 게 좀 남다르죠. 그런 게 정책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까요? 인사는 정책이라는 걸 믿으면은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주목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뭐 대통령처럼 군다 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초반에는 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분도 사실상 지금 여기 오면서도 신문 기사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거의 플로리다에서 묵고 있다고. 저희 마을라고 별장, 네. 저희 거의 하룻밤 2,000불짜리 저희 방을 쓰면서 네. 마을라고 그 별장에서 대통령과 같이 있는다는 게 되게 참, 와, 아니 뭐 당연히 세계에서 제일 가장 부자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대통령 당선인 곁을 안 떠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워싱턴 가서도 이어질 거라는 것도 참 지켜볼 만한 거죠. 이게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좀 경영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항상 이분은 항상 테슬라만 집중한 적이 없잖아요. 뭐 운영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뭐 그 이후로는 트위터도 있었고 네, 뭐 스페이스X도 있고 네. 뭐 몇 개 회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거는 뭐 되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큰 정책 방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저희 이제 언론에서 예상하기로는 세계의 경찰 역할은 이제 상당 부분 좀 축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걸로 선거 운동을 네. 하신 분이고 그거는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들이 미국이 그 경찰 역할을 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시대는 앞으로 4년은 끝난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부분에서 좀 나타날까요? 당장 우크라이나 네. 전쟁에 지금 이분도 별로 미국을 지원 안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푸틴하고 합의 봐가지고 빨리 종전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지켜볼 만하고 네. 그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외교를 할 건지는 이제 저기 좀 뭐가 나타나겠죠. 네. G2 중국과의 대결 정책은 아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G2는 좀 더 심해질 거라고 1기보다도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기사를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을 또 취임식에 초청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뭐 실현이 되긴 좀 어렵겠죠. 사실 준비도 그렇고. 그렇죠. 그건 시진핑은 그걸 되도록 피하겠죠. 네. 트럼프 당선인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우선 뭐 한국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관세가 제일 큰 걱정거리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세는 취임 날부터 뭐 10에서 20%를 때린다고 하니까 한국처럼 지금 경제가 좀 불안한 상태, 환율도 이런 상태에서는 좀 그런 큰 쇼크가 온다는 거는 이미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진짜 취임 날 20일부터 실행할 건지가 지금 제일 큰 궁금증이죠.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에 좀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어렵죠. 탄핵 정국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 지금 대행 체제하고는 좀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대행 체제하고는 지금 워낙 새 정권 출범과 동시에 너무 바쁘니까요. 한국 대행 체제 신경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취임은 뭐 거의 3주 앞두고 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한국의 지금 이 사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을 거고 예를 들면 관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타겟이 되는 건 조금 시일이 걸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주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한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미 관계는 사실상 지금 공백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도 한반도와 관련 자기 나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김정은이든지 경제든지 방위비든지 자기 나름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공백에는 누굴 공격할 수도 없고 내고할 수도 없고 뭐 만날 통화할 수도 없는 상태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그냥 벤치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일 수밖에 없죠.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렇죠.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그렇죠. 정치 상황이 되는지. 예. 그렇군요. 혹시 저희가 대한민국이 가지는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뭐고 혹시 기회가 있다면 뭘까?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기회가 있다면은 이제 특별히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선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먼저 이 관세를 낮추려고 엄청 로빙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걸 참여도 못하는 판인데 그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면서 와 멕시코는 이렇게 당했다. 캐나다는 이거를 건질 수 있었다. 협상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 레슨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건 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를 타겟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조금 상황을 전례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특별히 1월 20일 취임날 그 약속한 협박한 관세를 때리지 않은 한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보 관련 이슈도 좀 점검해 보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유세 때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재협상이 이루어지겠죠? 재협상은 하겠죠. 네. 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의회에서 뭘 이렇게 법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 협정인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아무리 의회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그걸 막는다 해도 네. 대통령은 군수 통치자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트럼프 1기 때도 이 공식적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협상용입니까? 아니면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죠. 예. 아까 말씀하듯이 세계 경찰 역할은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미군이 있는 나라들은 주한 미군보다 더 큰 나라들이 많거든요. 네. 일본이든지 독일이든지. 네. 그래서 순위로 따지면 좀 낮지만 그것도 지켜봐야 될 만한 이슈죠. 이 주한미군 미국 입장에서도 동북아 어떤 정세를 운영하는데 좀 필수적인 요소 아닌가요? 필수적이죠. 특별히 중국 견제하는데 네. 관점에서는 주한미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 인원이 좀 많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이걸 완전히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도 좀 우려가 클 것 같은데 네.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네. 그러면 좀 이 규모가 많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미군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규모보다는 네. 유지 비용을 충분히 좀 그렇죠. 냈으면 좋겠다. 네. 북한 문제는 한국 패싱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하는 방식을 좋아했고요. 2기 때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문제를 푸는 방법. 외교 인사들 보면은 그래도 1기 때 북한 일을 맡은 사람들을 여기저기 임명하는 게 보입니다. 있습니까? 네,
뭐 국가 안보 부보좌관부터 해가지고 네. 그 협상팀 멤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새 네. 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이제 그런 베테랑들이 있지만 그래도 2기 때는 어떻게 보면 외교 성과로 대통령 당선인이 생각하는 외교 정책 윈들 중에는 북한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중동, 중동 이슈로 좀 앞으로 4년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로 뭐 저기 노벨 평화상을 따고 싶어 하시는 욕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 정도는 그분의 외교 목적이지만 북한 같은 이슈는 뭐 기회가 생기면 뭐 추진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 인사 보면은 중동 위주로 지금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판이 좀 짜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기 국무장관 임명 전부터 이미 중동 특사, 주 이스라엘 대사를 임명한 거 보면은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죠. 아, 근데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그래서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 네. 이 북한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지금 우선순위에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우선순위는 지금 배제돼 있는 상태죠. 네. 북한은 핵무력을 좀 완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일부가 핵무장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논의가 가능할까요? 저는 트럼프 2기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핵 무장론이라는 거는 지난 정권들 특별히 워싱턴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절대로 허용 못하는 건데 트럼프는 워낙 딜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게 미국이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세계 경찰 역할에 발을 뺄 수 있다면은 뭐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는 거로 생각합니다. 핵 무장론은.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가 이 정도는 충분히 더 유연하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세요? 유연하죠. 아, 그런 부분에서는. 네, 트럼프 2기 때는. 네. 아까도 잠시 그 언급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어록이죠.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그 우리 대응 방안 한국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그 지금 트럼프 2기는 이제 관세 전쟁에 이제 앞으로 3주 후에 시작될 거라면은 이제 나라마다 협상팀들을 워싱턴에 보낼 거지 않습니까? 네. 관세를 낮추려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언급한 저기 뭐 기고 중 하나가 그 트럼프 2기는 조공 시대로 비교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 네. 조공 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관세를 낮추려면 뭘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네. 특히 미국은 네. 갑으로 본다면은 근데 이제 트럼프 1기 때 중국을 보면은 그때만 해도 중국이 갖다 바친 조공이 거의 2천억 달러였었습니다. 아, 네. 2천억 달러를 더 수입하겠다 중국이. 네.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그걸 못 지켰지만 이제 나라마다 그런 거를 이제 갖다 바쳐야 됩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2주 전만 해도 손정희도 플로리다를 가가지고 자기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말고도 나라마다 이제 다 그거를 어느 정도 약속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달에 저 축하 전화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조공은 어느 정도 나타나긴 나타났죠. 그렇습니까? 그 어떤 부분? 그때 그 대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 조선업 네. 미국 조선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대화를 가졌으니까 저는 뭐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되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조선업. 조선업에는 왜 관심을 가지는 거죠? 뭐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비교하면 조선업에서 지금 뒤떨어지고 있고
특별히 군사 쪽으로는 더 뒤떨어져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조선업이라는 게 적자 산업이라 가지고 네. 사업이라 가지고 지금 대통령도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조선업에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조건을 따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얼마 전에 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어요. 네. 저희 기업인 처음이고 저희 뭐 지금 정치 관계자들도 못 만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인이 그 행정부의 가교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정 회장님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거는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정치적 공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뭐 계엄 없었고 탄핵이 없었으면 절대로 상상도 못하는 거였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어느 대기업 총수가 대통령실하고 협의 없이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고 그랬겠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런 한국에 있는 이런 불안한 이 사태를 이용해가지고 정 회장님이 플로리다를 간 거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우리도 이제 대중국 수출 부분이 좀 교역 규모가 큽니다. 이런 때 우리나라는 어떤 생존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될까요? 중국이라는 거는 진짜 되게 힘들어질 거라는 거는 예상해야 되고, 네. 중국과 교류가 미국의 압력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걸 또 예상해야 되고, 예. 미국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특별히 한국 같은 동맹 국가들은 이 양다리 걸치는 거. 아, 미국과 중국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그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 너는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정해 그런 결정권 이제 그런 압력이 올 겁니다. 워싱턴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한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저기 사태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마저 동시에 지금 한국에서 저기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싱크탱크 루거센터의 폴공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토론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는 김근식 전